그래서 지금 좀 전에 알아봤던 거래 형태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거래 형태별 어떤 허가 조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방식, 송금 방식에 의한 거는 수출 통과한 후 30일 이내에 수출 이행 보고가 돼야 되고, 위탁 판매 방식은 미판매 물품은 위탁 판매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탁 가공무역은 가공무역을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내에 재수입하고 통과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수입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탁가공무역은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내에 가공물품을 재수출하고 통과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수출을 보고한다. 그 다음에 임대수출은 수출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하고 임대계약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수입한다. 중개무역은 보세구역 이외에 국내 반입은 불허하고 선적서류는 수출입 승인한 외국한 은행을 경유하여 인수 및 송부한다.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서에 작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될 경우에는 대금 결제가 상계되어야 한다. 현지 인도 수출은 당초 수출 승인한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대금 결제하고 국내 반입 조건이 부여된 물품은 해당 조건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좀 변동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코톰스처럼 어떤 계약 자체의 가격 조건뿐만 아니라 신용장에 대한 것도 매년 또는 어떤 그때마다 필요할 때 모여가지고 또 규칙을 만듭니다. 또 워낙에 거래 형태도 다양해지고 계속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지금은 보면 5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규칙이 이루어진 다음에 5차례에 걸친 개정사항 중 5차 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건 좀 굵직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 가능과 취소 불능 신용장에 대해서는 LC에 명시가 없으면 취소 가능 LC로 간주하다가 이제 취소 불능 LC로 이제 간주되는 게 이제 좀 차이점이 생겼고, 그다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포워더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 우리가 발행하는 운송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선화증권에 있어서는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가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추가되었고, 비엘상의 온보드 노테이션의 표기가 여기에 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텐디드 베슬 표시가 있으면 실제 적재 선박 표시를 포함한 온보드 노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정되어 있는 배인 경우에 실제 선적이 되든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온보드 다시 또 표기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선적항과 다른 수탁지 표시가 있는 경우 선적항과 실제 적재 선박을 표시한 온보드 노테이션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신용장에서 환적이 금지되더라도 컨테이너 화물은 환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도 비유유통성 해상 선화증권, 용선 계약 선화증권, 여기 보면 신설 규정으로 발행자로서 선장 또는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인정되고 있고, BL의 운송인의 명칭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복합운송 서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되어 있는 거 보면
피아타 MTBL의 수리성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은 요즘에서는 어떤 그 피아타 MTBL 뭐 이런 뭐 FBL 뭐 이런 거 자체가 좀 약간 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론 저희 비해서도 알겠지만 우리 회사 밑에 보면 as carri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 carrier로서 further가 발행한 비에 대해서는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5차 개정 이후에 다시 개정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운송 서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항공운송장에 있어서는 쉬퍼용이 있고 캐리어용이 있고 그다음에 컨사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에서 함부를 보관하고 있고 빠른 통관을 위해서 컨사인이에게 물건과 같이 오리지널이 함부가 갑니다. 그래서 풀세트 오리지널을 항공 서류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쉬퍼용 원본 한 통만 제시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나머지 두 부에 대해서는 제시할 수가 없어요. LC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하나의 동일 서류이면 환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항공 서류가 본래 환적을 전제로 한다는 항공업계의 관행을 반영했다 이게 되는데, 워낙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환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유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직항 노선도 있겠지만 뭐 홍콩이나 두바이나 뭐 그런 쪽을 경유해서 갑니다. 왜냐면은 모든 도시를 한 항공사에서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만 자리나 대한항공이 의석수를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마케팅을 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떤 비행기에 대해서도 쉐어를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급, 후지급 운송 서류, 그 다음에 보험 서류, 그 다음에 상업 송장. 여기 보면 상업 송장에는 발행자의 서명이 필요 없다는 규정이 쓰여졌다니까. 상업 송장에 발행자의 서명이 꼭 필요한 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부족의 허용, 그 다음에 유효기간과 서류 제시를 검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선화증권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선박명과 항해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적인 쉬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완, 하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신용장에서 보면 수입자가 자기의 거래은행에 가서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 은행에서는 이 수입자의 담보를 획득하고 또는 어떤 담보 이외에 담보에 준하는 물건을 행사하겠죠. 이거 받고서 이제 신용장을 오픈하고 이게 저쪽에 이제 통지은행으로 가죠. 근데 통상 이 은행에서 이 수입자한테 신용장을 개설해 줄 때 100%에 대한 신용장 오프닝 금액의 어마운트의 100%를 담보를 갖는 게 아니라 작게는 10%, 많게는 한 10에서 한 50% 정도의 담보를 받고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는 만약에 저쪽에 쉬퍼가 선적한
화물이 결제 루트를 통해서 오프닝 뱅크에 돌아왔을 때, 그때 수입자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서류를 인수해 가야 하지만, 이때 수입자가 도산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수를 거절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컨사이니 항목에 그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to the order of 자기의 개설은행 오프닝 뱅크를 합니다. 이름으로써 그 뱅크의 지시에 의해서 화물이 양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화인 같은 경우에, 하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컨사이니에 은행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지시식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 수입자가 이 은행에다가 100%의 어떤 그 담보를 제공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업체 이름으로, 이 수입자 이름으로 컨사이니를 발행해 줄 수도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김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수입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지식이 있는데, 소지식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합 운송을 하다 보면 이제 TS가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라인비에다가 크게다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to the holder of bill of lading 넘버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issued by 영진 로지스틱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영진 로지스틱스에서 발행한 BL 넘버 몇 번에 대해서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지식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에 있어서에 보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어떤 그 물품이 양도되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면, 그 컨사인이라는 항목에 지시식인 to the order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뭐 쉬퍼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쉬퍼가 그 BL의 뒷면에 그 배설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배설을, 사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판 도장을 많이 찍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다가 뭐 누구누구한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은행이 되게 되면 은행의 배설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컨사인 자체가 그 김형식이어서 이 업체 자체가 어떤 된다 그러면 이 배설을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입 화물을 다룰 때 그 항상 그 오리지널 BL을 회수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컨사이니의 배설을 있느냐 없느냐, 배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유무를 항상 확인하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다시 이걸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화물의 양도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수일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나중에 또 다시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통지처가 있습니다. 그 노티파이 파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항, 그 다음에 하인, 쇼핑마크죠.
그 다음에 물품 명세, 중량 및 용적, 발행일, 운임의 적용 기준, 그 다음에 운임의 지급 방법, 그 다음에 작성된 BL의 원본 통수, 그 다음에 BL의 작성지, 운송약관이 있습니다. 운송약관은 그 이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대충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뭐 면책약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운송의 책임을 지지 않는 기타 약관이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그 상관습에 의해서 기재되는 것은 뉴 제이스 클로즈, 그 다음에 이 공동훼손 부분, 그 다음에 미국 충돌 조항,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그 BL을 선화증권을 수리할 때는 첫째,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행하는 명칭을 소지하고 있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였거나 선장 또는 선장을 대행하는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선에 적재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선에 적재되어 있는 BL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리시브드 BL을 억셉트 한다 그러면 그건 또 틀린 얘기지만, 선장에 표시된 신용장에 표시된 선적항과 양육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선화증권의 원본이 몇 통이 있는가, 이런 것도 지금 봐줘야 되고요. BL상의 약관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외의 자료 또는 서류에 근거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도 이런 서류는 그 약식 선화증권으로서 억셉트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이건 쇼트폼 BL 같은 경우에는 난 억셉터블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자료로서 이거를 근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그 다음에 용선계약 또는 범선 선적이었다는 표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되지 않는 선화증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운송 중개인 선화증권인도 이제 수리가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운송 중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한 것은 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운송인으로서의 BL을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 BL도 억셉터블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는데, 저희는 아예 여기 아니라 as carrier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토요 유칙에 나와 있는 그걸 보면, 본선 적재 선화증권, 이건 좀 앞에 내용하고 좀 계속 중복되죠? 이렇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고, 무고장 선화증권, 크림 BL이죠. 당연히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3자 BL, 이건 이제 제3자 BL이 억셉트가 돼야 된다고 이게 돼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환불의 송화인이 신용장상의 수익자 이외의 자로 표시된 선화증권을 제3자 선화증권이라고 하면 자동 수리도 인정된다. 이 얘기는 제가 약간 좀 더 봐야 되는데, 왜냐면 제3자가 쉬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칭이 없어도 인정된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좀 구체적인 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화물이 갑판 아래에 선적이 돼서 어떤 해수침이나 어떤 갑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엘상에 갑판 상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수리가 안 되고, 그리고 물론 당연했죠. 이제 고장 선화증권 어디가 뭔가가 그 하자가 있는 무언가 깨림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선 적재가 뭐 없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상 운송 중의 환적이란 무엇이냐, 환적이 금지된 경우와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환적이 금지되었더라도 환적으로 보지 않는 게 관리입니다. 이쪽에 금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디테일 나와 있죠. 나중에 한번 일반적으로 어떤 그 벌크 선으로 움직일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환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게 보면, 그 환적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부산에서부터, 로딩 포트는 부산으로 되어 있고, 화물의 하역은 디스차징 포트는 일본의 고베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시애틀이다 라고 하면, 이 물건의 진행은 부산부터 시애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부산에서 시애틀 가기 전에 화물을 내리는 흔적이 바로 포트 오브 디스차지 부분에 나와 있어요. 고베에서 물건을 내린 겁니다. 고베에서 내려가지고 최종 목적지가 시애틀인데, 시애틀로 갈 때는 다른 제2의 마더 베슬이나 아니면 피더 베슬을 사용했을 겁니다. 현재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디스차징 포트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자체가 동일하게 있으면서 이게 됐을 때 이게 이제 환적으로 안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안 본다가 아니라 환적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무역 가격 조건에 대한 거 봤죠? 여기에서 보면 쭉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내느냐, 그 다음에 콜렉트냐, 프리패드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다시 여기서 이제 하수인과 배서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은, 지시식 해서, 투다 오다 오브 누구의 지시. 김영식은 누구. 소진식은 투 베어러. 그 다음에 선택 무기명식은 투 누구 투 베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설은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다시 한번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신용장상에 만약에 이건 아까 설명한 거 좀 똑같죠? To the order of shipper.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to the order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shipper. 그 다음에 blank endorsed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shipper 보고 요 뒤에 이면에다가 배설을 하시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배설할 때 정식적인 배설은 여기다가 이제 delivery to order of X, Y, Z 해가지고 밑에다가 배설을 딱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받겠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제가 볼 때는 밑에다가 다시 to the order of 제3자 C, D, Y, Z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인도한다면 다시 하고 이 X, Y, Z이 또 배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그 선적 일자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매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대충 다 앞에서 언급된 게 좀 이해가 다 되시죠? 보더라도. 그 다음에 뭐 항공운송장, 뭐 본선적재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읽어볼만 하죠?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복합운송 서류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해상 적하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일단 기본 용어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보험자, 한번 읽어보시죠, 쭉. 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보험금,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 보험 가액, 보험 금액. 자, 대충 뭐 이해하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손해의 유형, 어떤 물적 피해와 비용 손해. 그다음에 뭐 전손이냐, 분손이냐. 그 다음에 전손은 현실 전손이냐, 추정 전손이냐, 뭐 단독 훼손이냐, 공동 훼손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뭐 비용 손해는 손해 방지 비용과 손해 조사 비용이 포함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보상 조건에서 보면, 일단은 각 보험 종류마다, 이게 뭐 A, B, C인가요? 신약관에서 IPP 조항으로, 그래서 이제 그 조항에 대해서 뭐 전손이냐, 공동훼손이냐에 대해서 보상을 어느 약관에서 얼마 정도를 더 받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올리스크는 다 봤죠? 면책 사항도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신약관, ABC, 아까 우회와, 근데 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좀 틀리죠? 14개 항목에 대해서, 우회는 지금 9개 항목입니다. 14개 항목에 대해서 신약관에서는 이렇게 보험을 받고 있다. 한 번쯤 뭐 시간 있을 때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위험 담보 해가지고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추가로 자기가 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걸 더 들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하게 되면 보험 가입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뭐 보험 담보 조건, 네, 보험 요율, 이런 것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진행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보험의 구상.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 스스로 운송 구간마다 우리 스스로 운송하는 경우가 없이 거의 하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BL 자체의 화물이 우리 BL의 화물이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 구간의 그 사고 발생자한테 부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직접 그 보험사로부터 우리가 구상권을 바로 넘겨줘서 그 업체로 하여금 그 실제 손해를 보게 한 업체에 직접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운송사고 시에 저희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없죠. 직접적으로. 대신에 우리도 뭐 포워더로서 우리가 뭐 오퍼레이션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우리는 그 운송사와 화주의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상호간에 전달시켜줘서 거기에서 매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제 수출 시즌이 들어오는데 필요시입니다. 그래서 협회라든지 그런데 수출 승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수출 승인을 받고요. 수출 품목을 이제 뭐 재료들을 이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구매를 할 건 구매하고, 그런 완제품을 뭐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서는 소유량도 책정을 해서 나중에 수입이 된 게 수입한 서류가 도착하면 이것을 보색 구역에다가 놨다가 수입 통과를 한 다음에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원자재 사가지고 완제품 만들죠. 완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완제품 자체를 물품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제품 자체를 여기 지금 보세구역에 반입한다고 했는데,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이라도 생산을 앞으로 한 달 후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예정해서 수출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요즘에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을 선적합니다. 그 다음에 내고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금 회수 관계고요. 그 다음에 내고 한 다음에 만약에 수입 물품이 있었다. 여기서 수입 물품이 있었다 그러면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행위가 다 끝나는 거죠. 기타 뭐 좌우측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이나 구비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고시 품목이 있고 뭐 비고시 품목이 있네요. 뭐 소유량 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CO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입니다. 그래서 그 Certificate of Origin 해가지고 국내 어디서 제품을 만들었는가 하는 게 이제 CO고요. 그다음에 GSP 같은 경우에는 특혜 관세를 위해서
일정 국가에서 어떤 아이템을 수입했을 때 기존의 관세보다도 더 싸게 받기 위해서 GSP를 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환급기간, 관세의 환급은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즘은 이제 뭐 수출용 원재료나 내수용으로 수입했다 하더라도 이 관세 수입한 제품을 2년 이내에 수출해야 되네요. 그래야지 이제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뭐 수출용 원재료는 3년, 내수용은 2년 뭐 이렇게 기간이 정해졌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고시즈 품목의 뭐 소유량 증명서 뭐 신청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가 소유량을 많이 써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 직접 자기가 수출했던 품목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량 산출 계산을 자기가 하고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소유량 증명서를 자기가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이 관계로 인해서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됐죠? 우리가 이거 뭐 신용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입 절차는 수입 계약을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수입 승인을 받겠죠. 그 다음에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상대국에서 선적 이후에 신용장 내용에 따라서 서류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물품을 이제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고 반입된 거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읽어보시죠. 이런 것들. 이 기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뭐 꼭 30일은 아니에요. 뭐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예민하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통관제도 및 모든 어떤 그 행정적인 것들이 좀 간소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이다 하더라도 항상 이게 100%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애매한 사항이 있고 화주가 물어볼 때는 자기들이 일단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한테 확인을 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뭐 아니다 기다를 뭐 부정과 긍정을 발휘해주지 마시고 화주가 물어봤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그 바뀌었으리라 또는 화주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을 때이기 때문에 꼭 그 관련 업체에 문의를 하십시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청에 많이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래서 뭐 아이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관청에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충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뭐 원산지는 뭐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뭐 원산지는 뭐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뭐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수입 행위를 근절하며 궁극적으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보완 강화하는 데 있음. 또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 적용 기준을 마련해서 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 품목과 원산지 확인 물품의 두 가지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산지 표시 품목에 대해서는 대상 물품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 사용하는 물품이며 원산지 표시를 할 범위는 당해 수입 물품 및 부장품,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품 또는 당해 구분 판매가 가능한 부속품 및 부분품이다. 그래서 뭐 커피, 아이스크림, 방향제, 향수, 비누, 양탄자, 의류, 가전제품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상 물품이 원산지 표시 자체가. 원산지 표시 방법은 한글로 원산지하고 이제 국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영문으로는 made in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는 product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무슨 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의 제조업체, 유통업자, 무역업자의 상호 표시가 표시되어 있거나 상표 등이 한글 등으로 표시되어 국산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 품목은 당해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상호, 상표, 지명, 국명, 국기 또는 언어 등이 표시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 후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 후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만이 그 원산지의 것임을 명확히 하여 원산지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후 분할 재포장 하여 판매하는 물품은 당해 분할 재포장된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네요. 수입 후 레포하여 수입 후 회포하여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 또는 실물 거래되는 물품은 판매 시 당해 물품 또는 판매 용기 및 판매 장소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편말을 부착하고 안내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 단위는 당해 수입 물품의 현품에 표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 용기 등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수입 후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 물품, 수입 신고 수리 후 완성 가공을 거쳐 판매될 물품으로서 가공 시 원산지 표시가 제거 또는 은폐되는 물품, 기타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 또는 용기 등에 담아 봉인한 상태로 진열 및 판매되는 물품,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좀 힘드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기서 이제 원산지 기준을 한번 볼까요? 원산지 기준을 보면 완전 생산 기준, 그러니까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천연 생산품 또는 천연 생산품으로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당해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물, 농산물, 식물성 생산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고 실질 변경 기준, 두 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을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변형 이라 함은 해당국에서의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3번과 상이한 3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외 위탁 가공 물품은 원부자재의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가공국이 원산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게 하는 제조 또는 가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이 있네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보면 그 35%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가 없거나 두 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거나 주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보면 당해 물품의 제조,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를 35% 이상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이렇게 됐네요.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 가격분의 확정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 누계를 해서 이제 부가가치율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하죠?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는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직접 운송 원칙. 원산지 증명서에 의한 원산지 인정은 당해 원산국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3국을 거친 때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 확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산지국이 A고 B, C로 해서 다시 원산지 신고를 A국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시 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한 물품,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적용 절차를 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 좀 잘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무역업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무역업자는 수출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대행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단순 수출 대행이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행 의뢰자는 수취한 트랜스퍼러블 LC를 대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행자로부터 서류상의 수출자로 명의만 빌릴 뿐 실제 모든 수출 행위는 대행 의뢰자가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가 한 0.5% 정도로 제일 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있죠. 대행자가 수출자가 되는 단순 대행과 관계없이 이제 이거는 좀 금융을 좀 일으켜 주네요. 그래서 이제 수출 지원 혜택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나아가 선적 절차도 이행하게 된다. 뭐 이렇게 쭉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국 신용장 개설 방식에 의해서 수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행 의뢰자는 로컬 LC를 근거로 자기 명의로 수출 금융을 융자받아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C를 직접 수취 방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행 의뢰자가 됐죠? 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신용장을 국외거래에서 해당될 때의 신용장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던 대행에서도 나오고, 여러 번 우리가 수출입에 대해서 내용 파악할 때도 나왔듯이 내국 신용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신용장이나 아니면 DADP,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계약이 체결돼서 제품의 구매를 위해서 내국 신용장을 활용하게 되면 해외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결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삭제되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이란 제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물품 구매에. 현금 구매가 아니고, 구매되면 나중에 이제 물품 수령증을 발행해 줌으로 인해서 BL과 가늠을 하죠. 물품 수령증이. 그래서 이건 잠시 내국 신용장의 형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개설 신청인 수혜자, 원화 표시, 외화 표시 돼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품목을 살 것이냐, 여기도 보면 물품 인도기일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 물품 수령증, 송장,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등을 이제 또 기타도 있어요. 이것다가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보면은 뭐 자기가 사고 싶어하는 제품들 그리고 뭐 똑같아요. 시험장하고 분할 인도 서류 제시 기간도 있고요. 용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뭘로 할 것이냐. 원래 수출 신용장으로 한 거냐 아니면 뭐 원수출이냐 원수출에 대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LC냐 DADP냐 뭐 이런 걸로 어떤 걸로 한 거냐 되어 있죠. 이 신용장의 내용 이 신용 최초에 주문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장을 받아가지고 물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납품할 때 여기 나와 있던 그 물품 수령 증명서를 한번 볼까요? 물품 수령 증명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군요. 이게 이제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 이제 물품 수령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물품 공급자가 언제, 얼마에 대해서 어떤 품목을 이 신용장은 어떤 번호로 해서 했다. 그래서 물품 수령하는 사람이 도장을 딱 찍어줘야지. 물품 수령인이 이걸 도장을 찍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봐서 이 수령인은 누굽니까? LC, 약간 로컬 LC 계열자죠. 내국 신용장입니다. 이거는 유의사항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수출과 수입의 통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수출 통관 절차, 그 다음에 수입 통관 절차, 보세 운송, 간이 통관, 부두 통관, 의왕 ICD, 그 다음에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 뭐 수입 제세 산출,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관세 감면제도, 뭐 기타 분할, 반성 물품 통관, 유양 물품 처리 절차, 체화 물품 처리 절차, 병행 수입 절차,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 단원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출 통관 절차를 보면, 생산을 하거나, 요즘은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일 경우에도, 수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하게 되면 요즘 EDI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5분도 안 돼서, 통관이 됩니다. 과거에 어떤 그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의 통제는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어떤 모든 무역업체들이 국제의 규정이나 어떤 그 포장, 심지어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제품의 스펙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일일이 검사를 가서 세관장이 아니라 세관원이 그 공장에 가서 현품을 확인하고 포장이 제대로 되는지 개수까지 일일이 하면서 어떤 통관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출에 좀 이제 어떤 현재 어떤 그 전체적인 마인드가 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수출한다 그러면은 거의 자동 승인 품목으로 거의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세관에서 가서 검사를 한다는 거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 신고 수리도 관세사에서 바로 내줍니다. 그래서 접수 후 약 한 3분 내지 길으면 10분 정도, 물론 입력하는 시간도 있고 그 관세사가 바쁘냐 안 바쁘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대신에 유효기간은 한 달이고 수출 이행기간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이게 관세 환급 부분이냐, 수출자와 제조자가 똑같으냐, 이런 것들도 이제
뛸 때 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 관세 환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오고 이제 수출 신고에 대해서 나중에 이행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 필증을 뭐 건건이 바로 내주면서 뭐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그동안에 그 수출 신고 내준 거에 대한 서류들을 모아가지고 세관에다 제출함으로 인해서 세관에 직접 수출한 거에 가늠하도록 이렇게 요즘은 돼 있어요.